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7자 미래노동개혁 포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새해 을서년 첫해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주제는 외국 인력 활용 현안과 중소기업 정책 과제, 이런 세부 과제인데, 처음에 우리가 저기 할 때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국내 유입된 인력이 한 200만 정도 되나요? 260만 정도 이렇게 되는 와중에서 어저께 신문 이렇게 또 보니까 또 그 체류자, 그러니까 근로자 관련해서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관련해서도 통계가 매해 좀 달라지긴 한데, 작년에 한 42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 갖고,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권,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여튼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외국 인력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맡은 강정향입니다. 예, 숙명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17차 노동개혁 포럼에서 노민선 박사님께서 외국 인력 활용 현황과 중소기업 정책 과제 이 부분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 일단 우선 출발이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있어서 노동력이 부족하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력 부족률과 또 미충원율을 겪고 있음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제 특히 E9 같은 경우에 비전문 인력이죠. 비전문 인력은 이제 2004년부터 고용 허가제로 중소기업에서 이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또 좀 드러나는 부작용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제도가 투명성 부분에서 또 공정성 부분에서 또 좀 높은 수준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 내용 중에는 그 E9 비전문 인력도 다루곤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전문 인력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비자로 이제 보자면 이 E7 계열로 볼 수 있는데, E7-1 같은 경우에는 이제 D2 유학생이 이제 전문 비자로 이제 가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뭐 IT 소프트웨어 이제 기업 중소업체들도 지금 E7-1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E7-4 같은 경우에는 이제 E9에서 E7-4로 가는데, 오늘 제가 토론문에 이제 담고 있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좀 하였으면 합니다. 그 정책적 대안 검토 부분인데요. 제 토론문 2페이지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유학생 D2, 그다음에 구직 비자 이제 D10 경우에 이제 E7-1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인원이 필요한 인원에 비해서는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적을까?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요. 그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에서도 2024년에 이제 연구된 바가 있고요. 제가 2023년에 이제 또 책임으로 중소기업의 이제 이 인력난 부분을 또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E7-1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중소업체 소프트웨어 IT 이제 기업에서도 이들을 원한다라고 했고, 아까 노 박사님께서 이제 좀 잘 현장에 그 목소리를 잘 담아주셨는데, 전문 인력이라고 얘기하고 숙련 인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주 고퀄리티의 어떤 능력을 요하기보다는 반복된
그런 숙련된 인력들을 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들이 또 겪는 어려움이 또 무엇이냐면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력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 인력을 쓰고자 하는 그 니즈가 내국인이 없어서 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좀 저임금으로 외국 인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E7-1으로 오려면 이제 GNI의 이제 80%를 이제 충족해야 되거든요. 이 중소기업에서 이 임금을 충족하면서까지 외국 인력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비자 제도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9에서 이 7-4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작년에 35,000명으로까지 늘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쿼터가 이제 비전문 인력에서 이 7-4 이제 숙련 인력으로 이제 비자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환영하는 비자였죠. 이거는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원하는 니즈들이 있었고, 특히 이 나이는 이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서 이것을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쿼트가 주어졌을 때 한 1,000명, 그 다음에 좀 늘려달라 해서 2,000명 이렇게 되다가 확 늘려서 35,000명으로까지 이제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35,000명을 늘리다 보니 이 여기에 이제 도달하는 원래 그 정해놓은 포인트 시스템이 있는데 그 포인트제에 들어오는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35,000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폭 이제 여러 요건들을 좀 확 낮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5,000명에는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막상 여기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 외국인들이 이 7-4가 또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 연구를 제가 2022년에 이제 또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뭐냐면 이 9에서 받던 임금이 7-4로 가면 경력이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임금이 좀 올라갈 것이다 기대한 것과는 달리 임금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금의 변동이 없는 것 자체가 불만이냐? 그것도 불만이지만 이분들의 이 비자의 혜택이 뭐냐면 가족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을 동반했을 때 어떤 정서적으로는 이제 가족이 왔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되는 게 뭐냐? 생활비죠. 여기에서 이 9에서 돈을 벌었을 때 200만 원을 본국으로 보냈다. 여러 가족이 쓰고도 충분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생활비였죠. 그런데 300만 원 이상 번다고 해도 가족이 2명만 들더라도 생활비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7-4가 또 좋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영주까지 이제 갈 수 있다. 그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임금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노 박사님께서는 이제 F2R 그 지역 특화형 비자를 말씀하시진 않으셨는데요. 최근에 이 지역 특화형 비자가 그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범 사업할 때는 그 E9 외국인 근로자도 그 시범 사업에 이제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범 사업 끝나고 나서는 E9은 배제를 했거든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D2에서 F2R 비자로 이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동포
동포 비자로 있는 분들이 F2R 지역 특화형 비자로 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D2에서 F2R 비자로 가신 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2024년에 이제 제가 이 부분 또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연구에 이제 따르면 이 비자에 들어왔을 때도 임금에 있어서 그 E71과 그다음 F2R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그 산업 업종 코드가 있는데 그 업종 코드 범위 내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제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 경우에 이제 D2 유학생들이 F2R로 갔을 때 또 창업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연구 결과에 또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이 이제 되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에 또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F2R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를 그 로드맵을 그리고 쭉 갈 때 외국인의 지금 만족도도 높이면서 또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에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 비자 제도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계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를 토대로 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E71의 이제 GNI 80%에서 좀 낮추자. 이 부분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고요. 이거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체에서도 이 목소리를 대고 있는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의 노동시장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이유로 이제 하지 않는데 그럼 실제로 그러면 GNI 80에서 낮추었을 때 이게 침해가 될까? 이런 부분도 좀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이제 오게 되는 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족들이 왔을 때 가족들도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허용이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가족이 오게 되면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 통합적인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경우에 이제 자녀의 통합과 그다음에 가족 구성 전체의 이제 통합이 있을 수 있는데 자녀 교육의 그 문제가 또 발생되면서 또 자녀만 돌려보내는 그런 사례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온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이제 2009년 시범 사업을 토대로 해서 2010년부터 지금 이미 한 15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편에는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그 통합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F2R이든 그다음에 E74든 가족들이 왔을 때 이 통합 프로그램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용이성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류 자격의 요건의 유연화 이 부분은 이제 또 법무부에서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 박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어떤 인력인가, 어떤 특성을 가진 인력을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입장,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기업
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원하는 부분에 실력을 또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아울러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효율적인 매칭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2022년까지는 이 부분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3년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이 좀 서서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매칭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24년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지역 특화형 비자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광역형 비자 2025년 내내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과 또 연계가 되면서 대학하고 또 기업하고 또 근로자하고 이렇게 삼박자를 이루면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아까 노 박사님께서 실수요와 가수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수요로 인해서 작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요. 이 나인이죠. 이 나인 비전문 인력의 서비스 업종이 늘어났습니다. 호텔 쪽에 그다음에 식당 쪽에 이제 일할 인력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요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필요하다. 10,000명이 넘어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해보니 80명. 뭐 아주 적은 숫자의 외국 인력이 이제 들어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가 이것들을 좀 치밀하게 좀 조사를 해라. 연구자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바쁩니다. 행정 처리를 하시는 분은 늘 이렇게 바쁘게 또 쫓기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칭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매칭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비자의 제도나 또 여러 뭐 복지라든지 또 통합적인 거 이런 것들은 또 따라가면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4년 이제 올해 한국 사회에 몇 명이 되지 않은 인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거리게 했던 외국 인력 유입이 있었는데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그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제가 책임으로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또 연구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다면 이 실수요가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라. 쉽지 않은 작업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비자 제도라든지 또 인력 매칭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정말로 필요한가? 그렇다면 치밀하게 제대로 구성해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노 박사님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한 부분 사실 우리가 또 이슈화 시키고 또 논의를 하고 할 만큼의 아주 엑기스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법경촬영장학과 노창입니다. 오늘 저 발제를 통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노동력 관련 실태를 좀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이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꼭 중소기업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학 전공이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경제적 관점이나 정책적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법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외국인 노동력 수요 공급에 있어서 어떤 전반적인 저는 뭔가 좀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60만 명을 넘고 있고 이 중에서 40만 명 이상이 불법 체류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어떤 법적으로 보면 어떤 좀 애로사항을 볼 수 있느냐면 한국의 외국인 체류 자격 규율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A부터 H까지의 8가지 이 계열별 분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70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체류 자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체류 자격과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체류 자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체류 자격의 경우에도 상당수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외국인 정책 심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외국인 노동력 수요 공급 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주, 뭐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유학생 이런 식의 체류 자격들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체류 자격은 본래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런 체류 자격을 통해서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죠. 올해 여름에 발생했던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의 화재 사건도 보면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E9 근로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재외동포라든가 아니면은 영주권자 아니면 결혼이민자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본래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래 취업을 전제로 하고 한국에 들어온 그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다음에 이제 뭐 단순하게 재외동포 F4 체류 자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3년 5월에 이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서 단순 노동 중에서도 뭐 패스트푸드 준비원이나 주방 보조원, 호텔 서비스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 업무가 상당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도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데 외국인 유학생 사적 및 체류 관리 지침 다 이런 것들이 다 법무부 고시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강의 시간만 나와 있고 사실 아무런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주말에는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제한 규제 자체가 없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조금 이따가 간단히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적고 체류 자격의 종류들은 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활동이나 또는 이제 이런 어떤 이 영역들이 이 외국인들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대부분의 것들이 법무부 고시 지침에 다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력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 결정하는 기구들도 한번 보면 이제 외국인 정책위원회,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상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E9이나 H2 이 체류 자격을 관리하는 외국인 고용법상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되어 있는데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렬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간의 관계도 모호하고 그리고 또 이
정책 대상들이 상당히 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책의 중복 또는 공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요, 뭐 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어서 200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7년에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무부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되고 2011년부터 이 여성가족부가 이제 주관이 되어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립돼서 활동하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다 국무총리 소속인데, 사실 이제 이런 기관들의 정책 대상들이 상당 부분 이 중첩이 되고 있으면서도 이 기관들의 관계도 모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책의 충돌, 중복, 뭐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외국인의 이 입국, 체류, 출국 전반에 걸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입국 관리법, 법무부 소관 법령인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보면 총체적 통합적 관점에서 사실 이제 어떤 외국인 정책들이 이 어떤 이제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갖고 이렇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보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 이민에 관한 관점이 출입국 관리 법령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출입국 관리법이 체류 자격을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백지 위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임 입법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들이 엄청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대강의 기준을 두게 되었습니다. 단기 체류 자격, 장기 체류 자격, 영주 자격 이런 식으로만. 근데 그게 끝이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주도의 체류 자격 설정과 운영은 여전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고, 세부적인 이 운영은 법무부 지침, 고시 등에 의해서 소위 이제 지침에 의한 행정으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의 대강이 단기 체류 자격, 장기 체류 자격, 장단기 구분은 90일 이상 체류냐 이런 관점이고요. 영주 자격 이렇게 대분류된 상태에서 하위 규범 시행령에 이제 위임된 상태고, 노동 이민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시에 법률 규정상 장기 체류 자격이나 영주 자격의 경우에도 노동에 관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든 자기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체류 자격에 따라서 이제 E9H2는 고용노동부 및 외국인 고용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결혼이민은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개입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이제 취업을 전제로 하는 체류 자격이든 소위 이제 뭐 큰 틀에서 전문 인력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E7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H2나 E9이 아닌 나머지 이 노동을 전제로 하는 인력들은 전문 인력 이렇게 이제 법무부에서는 행정 관점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죠. 이런 식으로 취업을 전제로 하는 체류 자격이든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체류 자격이든 법무부나 이제 출입국관리법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체류 자격자도 결국 한국에서 다 뭔가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취업 활동과 관련된 체류 자격의 경우에도 한번 따져보면 전문 인력, 그러니까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의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는 게 이제 E7 이제 체류 자격인데, 실제로 E7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부 계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도 과연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 전문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그 범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용어상의 어떤 불협화음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좀 통합적 이민정책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살아갈 때 당연히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외국인의 체류 행정에 있어서 가장 근본에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노동시장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그런 고민이 된 다음에 체류 자격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의 규율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든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취업 활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류 자격을 간소화하고 그리고 이민 정책을 노동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류 자격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소관 사항이긴 하나 체류 자격의 유형에 따라서는 다른 정부 부처의 관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결국 체류 자격의 재구성 내지 통폐합의 문제는 이민행정의 거버넌스 재구축의 문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민정책 전반은 법무부에서 총괄 하더라도 여기에 외교부, 고용노동부, 경찰이 서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면서 함께 관여할 필요가 있고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가 현재처럼 외국인 정책위원회,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존재할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통합된 형태로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종래 이제 지금 이제 얘기가 쏙 돌아갔습니다만 이민청 신설에 대한 주장이나 논의도 이런 관점이 연장선상에서 존재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인구부 지금 이제 뭐 인구부 신설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구부의 신설과 같은 새로운 정부 부처의 신설 그 자체가 대안이라기보다는 산발적이고 분산된 정책 기구들이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통일적 정책 설계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 관련성을 항상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과제 관련해서 좀 법적인 관점에서의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지금 보면 재외동포나 영주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 그 업무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없어서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합법적인 근로 외에도 뭐 불법 확인이나 불법 공급이 만연한 실정입니다. 그 유학생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일정 시간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40시간 이상의 근로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근거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방의 많은 제조업 사업장이나 농어촌 등에서 불법 확인이나 불법 공급에 노출돼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비교적 쉽게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 허가제 사업장이 아님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그래서 업무나 사업장 그 밖에 체류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파견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전제로 하는 체류 자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내 노동시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이런 외국인들에게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았을 산업안전교육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지금 보면 E9이나 H2로 들어온 이런 이제 외국인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최소한 뭐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집체 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해당 사업장들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체류 자격자들은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공백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불법 파견이나 불법 공급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우리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외국인 적용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해석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만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시 그 연장된 기간 동안만에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해석상 존재하고 있고 현행 파견법상 불법 파견의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 파견법은 간접 고용 그 자체에 대한 규제법이지 국민이나 외국인이나 국적을 기준으로 규제를 달리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점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한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직접 고용 의무를 부정할 이유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이고 외국인에 대한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그 외국인의 체류가 합법적이고 특별히 그의 체류 자격에 의해 업무나 사업장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출입국 관리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상 체류 기간 한도로 직접 고용이 되도록 하되 체류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경우 직접 고용의 계속성 인정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주 자격자라고 한다면은 직접 고용 의무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자 이제 활용의 문제인데 현재 이제 불법 체류라는 것은 이제 체류 기간이 도가했거나 또는 체류 자격 내 활동 사항이 이제 제한돼 있는 경우에
그런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것들이 바로 불법 체류인데 이 숫자가 이제 몇 년째 지금 40만 명 이상인 상태고 그러니까 모든 체류 자격에서 불법 체류는 발생하고 있는데 비율적으로는 고용허가제 E9 자격자에서 가장 높습니다. 대략 뭐 37, 8%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고용허가제가 추구하는 목적, 그러니까 인력의 단기 활용, 그다음 정주화 방지라는 이런 목적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효용성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용허가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체류 자격상 업무나 사업장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직접 고용을 인정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 의무와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도 이 체류 자격이 무엇이냐, 합법 체류냐, 불법 체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특히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는 이제 광역 비자를 자기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그런 이제 어떤 파워 게임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 중인데 노동인구 소멸을 우려하는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자를 발급하여 외국인을 직접 수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소위 이제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뭐 이런 법률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국가사무인 출입국관리사무와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관계 하에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지만 지자체 스스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광역 비자의 허용 시 해당 외국인을 지자체 내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현재 체류 기간과 활동상 이 두 가지 통제 요소를 가지고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체류 관리를 하는데도 이 불법 체류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이라는 통제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할 때 불법 체류는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저희 이제 학교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이제 워낙 학생 감소 때문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이 아니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도 외국인 학생들이 보통 뭐 3천, 4천 명씩 되는 게 기본이고 뭐 저희 같은 이제 학교도 이제 전체 학생 15,000명인데 1,500명 정도가 외국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이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학과에 불문하고 이제 다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과는 이제 법경찰행정학과인데 주로 이제 경찰 공무원 양성이 목표인데 저희 학과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법을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나중에 경찰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활동하면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외사 경찰 특채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의 이 생각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죠. 지역의 농어촌 저는 이제 지방 학교니까 지역의 농어촌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쪽 가서 일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아르바이트 몇 개만 해도 월 3,400씩 이렇게 벌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또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봉수 공인노무사입니다. 저는 노무사 한 20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하고 외투기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노민선 박사님께서 중소기업 관련돼서 그 인력 활용 현황과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잘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전체 가장 최근의 데이터 그리고 또 실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필요한 문제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와닿는 그 설명이었습니다.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그 강경양 교수님이 또 실제적으로 정책 반영하는 연구도 많이 해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걸 다시 느낄 정도로 가장 현실적인 뭐 대안인 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창 교수님은 제가 논문 쓸 때 많이 인용했는데 역시 날카롭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보니까 각자 이렇게 분야에서 대표성 있는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학생 이 문제, 그리고 또 교수님은 진짜 실제적으로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문제들, 특히 강력 그 비자 문제, 이게 어제 오늘 아침 신문에 봤는데 벌써 이게 그 문제가 되고 있고, 벌써 3월 달부터 뭐 시범 사업으로 뭐 하겠다 뭐 이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진짜 지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시점이 2025년이 그 초고령화 사회로 되는 만 65세 이상이 그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270만 명인데 270만 명 계산은 한 5.2%, 그리고 한 5%가 넘으면은 그 다문화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그 유학생도 그 지난 발표에 따르면은 여기서는 그 16만 명 얘기했는데 그 신문에서는 20만 명이 있고, 또 2027년까지 3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거는 그 E9 비자가 계속 그 비판의 문제가 이게 단기 체류, 그러니까 순환식 이런 것도 하여튼간에 빨리 와서 이제 일하고 나가고 그런 반복 순환 뭐 그런 제대로 활용했는데, 벌써 이런 단순 기능 근로자들이 E9, 그러니까 E7-4로 해가지고 숙련 기능으로 해서 이제 장기 체류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 중에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9 비자가 단순히 한 3년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뭐 이제 10년 있다가 지금은 거의 뭐 장기 체류 가족까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가족까지 초청하면은 또 그분들에 대한 그 배우자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소리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 주변에서 그 이주민들이 같이 생활하는 그런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광역시 인구 소멸 지역의 외국인 분들한테 뭐 토지 같은 것도 뭐 거의 뭐 임대해 주는 식으로 일을 경작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다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현실을 수용하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은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 동포 근로자들, 전문 이렇게 보통 나눌 수 있는데, 중소기업 관련돼서는 주로 말씀해 주신 게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하고 또 전문직 근로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 고용 허가제 한계와 장기 체류 보장 이 부분에서는 그 사실 그 E9 비자가 2004년도에부터 도입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분들을 그러니까 단순 기능 근로자들이 특징이 계속 늘어왔다. 그리고 또 체류 기간도 뭐 1년에서 뭐 3년 됐다가 3년에서 5년 됐다가 또 5년에서 10년 됐다가 지금은 그 뭐 E7 비자는 그 전문직 비자이기 때문에 장기 체류가 가능하거든요. 가족 초청도 가능하고 계속 이렇게 늘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이분들에 대한 옹호나 아니면 또 그 현장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리가 너무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에 반영하는 그런 체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 없이 아까 여기 우리 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관리를 그냥 시행령에서 또 뭐 시행 규칙이나 지침에다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을 그러니까 요구가 되면은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큰 비전이 없이 거의 뭐 법으로서 반영하는 이게 어떤 제도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제가 연구한 것 중에 그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제가 연구해가지고 소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50년 이상을 체계적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잘 이용하고 그분들 신분도 보장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인권도 보장하면서 생활 임금 주면서 거의 뭐 600만 인구에 30만 명이 지금 50년 이상 체류하면서 잘 이용하는데, 우리나라 겨우 그 몇 명이야? 겨우 뭐 한
100명, 200명 겨우 아니 그 몇 명 하여튼간에 최소 인원 그것도 수용 못하는 이게 바로 그 제도가 아니고 법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난 사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E9 외국인 정책 여기 부분은 사실상 아무 그 준비도 없이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 사람들이 결국은 E9 비자를 이 사람에서 숙련 고용으로 해가지고 장기 채용하는 거는 단지 물건을 싸게 팔아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생존하겠다. 혁신은 없고 그냥 싸게 팔아서 생존하고 한국 사람들은 넌 이제 더 근무 안 해도 된다 하면서 한국 사람을 몰아내고 계속 그 외국 사람을 쓰겠다는 그런 정책이지 아무 그 비전이 없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인권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또 뭐 이렇게 숙련 고용을 이렇게 장려하게 되면은 불법 체류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진단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무 정책적인 비전이나 그거 없이 그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그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술의 혁신보다는 그냥 싼 임금으로 계속 고용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 밀리는 이유가 그 싼 제품 그 알리바바에 물건 사는데 절대 그 싼 임금으로 하는 거는 가입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단순 기능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정책적으로 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전문직 고용의 한계와 그 유학생 그 활용 문제 이 부분은 그 E7-1 이게 순수 전문직이거든요. 보니까 뭐 한 2,000명 늘렸다고 하는데 뭐 외국인이 지금 270만 가까이 되는데 보니까 뭐 한 1.2% 정도 하여튼간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렇게 좀 중소기업도 필요한 거는 이렇게 그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체류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결국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유학생을 제가 계산한 게 약 한 지금 16만 명 거기에서 순수하게 E7-1으로 채용된 게 한 2,000명 정도 늘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 한 11,000명 정도 이렇게 비교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비율이 결국은 그 유학생들이 진짜 제대로 그 전문직으로서 체류할 수 있는 이 비율이 약 한 1.2% 그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뭐 앞으로 30만 명까지 들어온다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진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E9 비자 주고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D10 비자로 구직 비자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E7을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참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뭐 4년이나 한 6년 정도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한국어 배우지, 한국 문화 이해하지, 또 전문 기술도 배우지. 아까 노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 행정과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 왜 경찰행 왔냐 하면 나기는 영주권 받아가지고 외사 경찰관이 되겠다. 와 진짜 중요한 비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랐는데 아니 이런 고급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은 진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은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을 활용하고 또 이분들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해야지만이 진짜 고급 인력이 와서 진짜 정착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각 대학교에서 와서 외국 유학생들이 이제 사실 공부하면서 돈도 벌고 하는 이유는 E9으로 들어오기 힘드니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돈 벌면서 일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좀 뭐 불법 체류라도 하더라도 한국에서 체류하다 가겠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방 대학이 살 일이 그거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짜 고급 인력이고 한국말 잘하고 또 전문 기술을 배워갖고 또 한국 문화도 이해하는 이런 사람을 이용해야지 전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E9로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투명성이 있고 금방 배우다가 내보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17만 명 곧 뭐 30만까지 늘린다는 이런 유학생들에 대한 해결을 해줘야지만이 한국이 진짜 좀 더 세계적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교수님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저기 저는 제가 논문 쓸 때도 제가 뭐 외국인에 대해서 논문 썼지만은 그게 유학생 활용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보다는 지금 유학생들이 진짜 뭐 3배, 4배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학생들을 진짜 활용하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유학생들을 뭔가 컨트롤할 타워가 필요한데 유일하게 뭐 구직 비자 D10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런 고급 인력을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요청 이런 데서도 우리 노민선 박사님께서 좀 유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반영해서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도 진짜 그 한국말도 잘하는 외국인들이 오래 정착하면서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홍익노법인 공인노무사 서진두입니다. 외국 인력 활용 현황과 중소기업의 정책 과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가 상승이라든지 이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국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저하, 국제 경쟁력 저하, 근로자들의 상대적 고임금화, 구인난 등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매우 시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될 필요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발제자께서는 과제 중의 하나로 외국 인력의 중소기업 근무를 위한 체류 자격 전환 확대를 설명하시면서 외국법을 개정하여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허가제 참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증가시키면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허가제 참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지 특별한 당위성이 있을지 좀 의문 내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해서 들어갈 경우에 지방으로 실제로 유학생들이 가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매우 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의문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생각하는 외국인들 활용에 말씀하신 과제와 더불어서 제가 추가로 생각하는 외국인력 활용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강정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즉 E7포 그 확대 문제인데요. 이 숙련 기능 인력 선발 인원이 최근에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쿼터 3만 5천 명까지. 그래서 이제 이 요건을 좀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E7포 비자로 변경한다면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취업하기로 회사와 고용 계약을 했을 것, 또 회사의 추천을 받을 것, 그다음에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것,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을 것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로열티를 가진 직원으로서 추천을 받아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의무재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숙련 기능 인력 쿼터 확대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나 사업장 변경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의무재직 기간 문제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E7 외국인 근로자 활용 허용 분야는 또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사회보장 등 재검토 통한 통합과 공존사회 만들기 부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검토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당연가입 대상이나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모두 당연가입으로 하여 사업장 변경 시 등 이제 구직 중에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평균 보험료인 15만 990원에 이릅니다. 물론 이제 일정한 경우에 이제 감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전년도 평균 보험료 징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즉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내국인과 달리 높은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제도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라고 해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바는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총합에 비해 보험급여를 일시적으로 많이 받게 되더라도 그 후 보험료 납부가 일생 동안 지속되지만 외국인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차등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오히려 보험급여 수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준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그 흑자 규모가 7,4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한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라는 시각 역시 좀 실제 현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 해소되어야만 갈등이 아닌 통합과 공존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참고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다수 지역과 업종에서 노동 인력으로 실제 작동하고 있는 40만 이상의 불체자 역시 통합과 공존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 구현이라는 주요 추진 과제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만 지나치게 강화했다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주권 취득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체류 자격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 소득 요건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강 교수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서 이제 자격 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취득 자격 기준 개선 문제는 단순히 저는 이제 소득 기준 낮춤의 문제가 아니라 영주 자격을 얻기까지의 경로 설계를 명확히 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영주권 취득 자격인 소득, 즉 생계 요건이 매우 높습니다. 영주권 취득 소득 요건은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영주권 취득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50만 명에 달하지만 영주권자는 18만 5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8%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데요. 세국적 이민 정책을 펼쳐온 일본의 체류 외국인 약 300만 명 대비 영주권자가 2023년 기준 약 88만 명, 약 28%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인 것을 좀 감안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까지의 로드맵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단순 노무, 즉 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 자격 또는 영주권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을 2023년 9월 25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인적 자원에 대한 로드맵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각 과정에서 소득 요건 등 불합리한 부분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요건이 너무 높다. 또 거주 F2 거주 자격 역시 소득 요건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용 허가제 인력은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 허가제 인력도 일정한 요건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바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저숙련 노동자는 육성을 통한 숙련 노동자로의 장기 체류 유도를, 그리고 고기능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2024년 기존 기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육성 취업 제도로 전환키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특정 기능 제도의 전 단계로 육성 취업, 저숙련, 그 다음에 특정 기능 1호 중숙련, 다음으로 특정 기능 2호 고숙련 단계를 통해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능 2호 고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는 가족 대동이 가능하여 영주권 취득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육성 취업 단계에서도 1, 2년 근로 후 일정 기능이나 일본어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의에 의한 이직이 가능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고용 허가제 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에 비추어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정 기능 이후의 일본 영주권 취득은 10년 이상 연속 제로한 특정 기능 이후로서 동기간 중 취업 자격 또는 거주 자격을 가지고 연속해서 5년 이상 제로해야 하며 품행이 선량할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영주권 요건 중 독립적인 생계 요건이 있는데 이는 가구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가구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요 소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도 지나치게 높은 좀 소득 기준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